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파키스탄은 왜 가난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키스탄 경제라고 하면 바로 잘 살지는 못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못 살죠. 파키스탄의 1인당 GDP는 조사항곳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1,400에서 1,600달러 정도입니다. 2024년 세계은행 기준으로는 세계 161위 수준이죠. 방글라데시의 절반 수준이고 네팔한테도 역전당했습니다. 개판 이런 개판인 국가가 있나 싶은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면 남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죠. 인구의 40.5%는 하루 4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에 속하고 HDI 인간개발지수는 194개국 중 164위를 기록했습니다. 2200만 명의 아이들은 아예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데 이건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많은 숫자죠. 20세기와 비교해 지금은 인구 개인의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시대이자 앞으로는 더 심해질 테기에 이 말은 미래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말이죠. 국가재정도 당연히 엉망입니다. 공공부채는 GDP의 70-80%로 지속 불가능한 수준인데다 빚이 많아도 버는 돈이 많다면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이자가 세금의 절반 이상을 잡아먹을 정도라 즉 버는 돈도 없는데 빚만 많은 것이죠. 이외에도 산업이든 뭐든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뭐야 이 정도로 개판이라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치안도 인도나 필리핀보다 나쁜 건 당연하고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통틀어 아프가니스탄을 빼면 최악인 수준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 정도로 못 사는 게 말이 되나 싶죠. 못 살 수야 가난할 수야 있지만 파키스탄은 배경만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못 살만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인구는 2억 4천만으로 세계 5위 인구 대국이고 17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보유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다른 핵보유국들은 최소 지역 강국이거나 선진국이죠. 북한은 느낌이 좀 다르니까 제외하겠습니다. 북한은 생존용이니까요. 인구가 많으면 1인당 GDP가 낮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일단 낮아도 너무 낮고 그럼 인도처럼 중국처럼 국가 GDP라도 높아야 하는데 GDP도 낮습니다. 이 방대한 인구로 인도가 했던 것처럼 다른 개발도상국이 했던 것처럼 값싼 제조업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발전할지도 모르는데 산업 구조도 뜯어보면 이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인적 자본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죠. 가난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가난할 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에 흔히 파키스탄을 가난한 핵 보유국이라고 부릅니다. 핵은 가졌지만 엄청난 돈을 썼고 지금도 쓰고 있지만 국가 경제는 개판인 역설적인 상황이니까요. 우리는 바로 위에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 정치부터 모든 게 개판인 북한이 있어서 핵이 있어도 가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앞서 나왔듯 핵 보유국들을 쭉 나열하면 파키스탄과 북한이 특이 케이스인 걸 알 수 있죠. 파키스탄은 왜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1947년 8월 영국의 식민 지배가 끝나면서 인도는 독립하게 되는데 이때 한 나라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따로 나라를 세워서 독립했습니다. 왜 분리 독립을 했는지는 채널에 인도 파키스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몰라도 오늘 영상을 보시는 데는 문제없게 그냥 보셔도 됩니다. 따로 독립하게 되면서 분단 과정에서 일어난 대규모 인구 이동, 여기서 일어난 서로 간의 학살극 이런 것들도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경제였죠. 파키스탄은 최소한의 자본금도 없는 상태로 독립했습니다. 탄생부터 부도 위기였죠. 심지어 따로 독립하기로 하면서 식민지 정부 자산의 17.5%를 받기로 했는데 당시 인도 중앙은행에는 40억 루피가 있었기에 7억 5천만 루피를 받아야 했지만 인도가 1947년 10월에 발발한 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을 빌미로 파키스탄이 이 돈을 군비로 사용할 거라 생각해 돈을 안 줘버립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는 사실상의 파산 상태에서 국가 운영을 시작했죠. 간디가 파키스탄에 돈을 지급하라고 압박하면서 파키스탄에 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걸 보면서 파키스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경제는 안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힘이 없으면 약속된 돈도 못 받는구나.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잘해봐야죠. 1945년 당시 영국령 인도는 세계 탑10 안에 드는 큰 공업 경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또 다 놔두고 갔기에 이걸 활용해서 경제를 좀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했지만 아쉽게도 공업시설의 대부분은 아니 사실상 전부가 인도에 몰빵되어 있었죠. 파키스탄이 받게 된 시설은 전체 10%도 안 되었고
것들이었고 가치도 딱히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가치 있는 것들은 전부 뭄바이와 콜카타에 있었거든요. 결국 독립 직후 파키스탄은 농업이 주 산업이 되었고 인구 중 65%가 농업 노동자일 정도로 전형적인 후진 농업 국가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기다 파키스탄의 독립 당시 지도를 보면 이상하죠.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간에 인도가 있는 행정적으로 보든 뭘로 보든 비효율적입니다. 중간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인도가 있기에 안 그래도 1600km 떨어져 있는데 직선으로 갈 수도 없죠. 지금은 합성 섬유와 비닐로 대체되면서 잘 안 쓰게 되었지만 곡물이나 설탕을 운반하는 데 썼던 마대자루를 만드는 데에도 쓰였던 황마 전체 생산량의 75%를 담당하는 최대 생산지가 동파키스탄이기는 했지만 이게 또 문제가 황마가 자란다고 알아서 가공되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거쳐야 했는데 이걸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은 동파키스탄에 없었습니다. 황마 가공 공장은 국경 건너 인도 웨스트 벵골에 있었기에 원자재를 만들어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국가 운영을 시작했는지 알 수 있는 파트이자 뒤에 나올 테지만 후에 동파키스탄이 경제 수탈 착취를 당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군대는 컸죠. 식민지 시절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 지역의 군사력을 집중시켰거든요. 이걸 그대로 파키스탄이 가져가게 되면서 20%에 달하는 인구가 군인일 정도였습니다. 65%는 농업, 20%는 군인, 남은 15%는 자영업도 있을 거고 백수도 있을 거고 정치인도 있을 거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사실상 65%의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 인구가 20%에 달하는 군인들의 월급부터 보급까지 전부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데 당연하게도 남는 돈이 없었죠. 실제로 1948년 파키스탄의 전 예산안을 보면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고요. 교육, 보건, 인프라 등 기초 투자를 할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군대를 줄이면 되지 않나? 금방 나왔듯 1947년 8월에 독립했는데 10월에 인도와 전쟁이 터졌습니다. 인접한 아니 국경 사이에 적대국이 있는데 군대를 축소하자고 하면 매국노 소리 듣죠. 사실 축소를 했어야 했는데 군부의 힘이 너무 강하기도 했습니다. 축소하자는 말이 나와도 인도가 있는 데라고 말하는 순간 무마되었고요. 정치도 개판이었습니다. 인도가 초대 수상 네루의 지도하에 헌법을 제정하고 민주정부를 출범시키는 동안 파키스탄은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무함마드 알리 진나 총독이 독립하고 1년 만인 1948년에 사망해버린 데다 초대 총리 리아콧 알리 칸이 1951년 암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혼란 그 자체였죠. 기반을 다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 파키스탄의 권력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헌법 제정까지 미뤄지면서 1956년 헌법이 공포되긴 했지만 정치가 너무 혼란해서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은 말 그대로 정치, 군사, 경제 그 어떤 곳도 정상적인 곳이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없는 상태였죠. 50년대 파키스탄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혼란과 암흑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50년대 후반 파키스탄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경제 성장으로 말이죠. 1958년 파키스탄의 불안정한 혼란스러운 정치를 장악한 건 아유브 칸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이라는 말에서 예상하셨듯 아유브 칸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죠. 군사 정권 독재이긴 했지만 파키스탄 내에서도 유능한 통치자로 평가받을 정도로 꽤 잘 해냈습니다.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서 혼란을 일단 잠재웠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손을 잡으면서 대규모의 원조를 받아내는 데도 성공하죠. 녹색혁명이라 불리는 농업 생산량 극대화와 5개년 계획을 통한 산업화, 카라치와 라우르 등 서파키스탄 도시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인프라를 마구 지으면서 1960년대 파키스탄은 개발의 10년이라 불리는 대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6%를 넘어섰고 1인당 GDP는 인도를 추월했죠. 제조업 성장률은 9%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인도를 추월했다가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의 선두에 있었죠. 실제로 한국도 1960년대 산업화를 추진할 당시 파키스탄의 경제 계획을 참고했고 카라치의 2차 5개년 계획을 벤치마킹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이 시기 파키스탄은 아시아 최초의 100m 이상의 고층 건물 건설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보다도 먼저 제트 여객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경제 기적을 이룰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 지역 불균형이 문제였죠. 금방 나왔듯 모든 인프라 건설과 투자는 서파키스탄에 집중되었습니다. 동파키스탄은 인구도 많고 황마로 외화도 많이 벌어왔지만 산업화는 고사하고 기초적인 인프라 투자도 제대로 안 되었죠. 여기다 1965년 2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하면서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때도 군대 규모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발전하는
상승 단계라 투자도 많이 필요한데 국방비로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했죠. 즉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부의 집중이었습니다. 아유북 한 정권이 경제정책을 자문했던 하버드 자문그룹은 저축률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한마디로 파일을 나누기 전에 먼저 파일을 키워라라는 말을 했죠. 아유북 한 정권은 이 말대로 아니 하버드 자문그룹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켰습니다. 정부가 일부 기업들이 밀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기기를 수입할 수 있는 라이선스 자체를 소수의 기업에만 발급했고 국책은행들은 일부 기업들에게 정확히는 특정 가문들에게만 저리로 막대한 자금을 그냥 내주었죠. 그 결과 파키스탄을 지배하는 22가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1968년 파키스탄 기획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마흐부브 울 하크 박사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2개의 가문이 파키스탄 산업 자산의 66%, 보험의 70%, 은행 자산의 80%를 통제하고 있다고 나오죠. 다우드 사이골, 아담지, 하비브 등 22개의 가문은 단순히 제조업만 장악한 게 아니라 막대한 자금으로 은행과 보험사를 소유하면서 빚을 내도 안 갚아도 되는 구조를 고객이 예금하면 내부 거래로 기업 계열사 확장이나 자신들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썼죠. 갑자기 고객이 큰 돈을 찾으려고 하면 어떡하냐? 고객은 큰 돈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파키스탄의 모든 부가 가문들에게 집중되었기에 일반인은 돈이 많을 수가 없었죠. 22개 가문과 경쟁할 수 있는 신생기업은 등장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모든 시장을 독점했고요. 정치권은 당연하게도 이 가문들에게 유리한 정책과 지원을 해주면서 뒷돈을 엄청나게 챙겨갔죠. 겉으로는 경제 성장도 하고 인프라도 막 지어지고 하니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60년대 말이 되어 보니 시민들에게 남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버드 자문그룹의 자문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었죠. 실제로 파키스탄의 파이는 커졌으니까요. 아유브 칸 정권이 좀 극심할 정도로 하긴 했지만 이제 이권을 회수하고 분배를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분배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위가 발생하면서 분배에 집중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게 일반적인 루트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년대 말 아유브 칸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면서 아유브 칸 장군은 권력을 내려놓게 되죠. 그런데 이걸 또 이어받은 게 민선 정부가 아니라 야히야 칸 장군이었죠. 또다시 군부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크게 달해 있었죠. 방법은 딱 하나, 경제를 어떻게 다시 성장하게 만들어서 분배도 어느 정도 해주면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 경제고 자치고 근본적인 불만을 가진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동파키스탄이죠.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내부 식민지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파키스탄이 정부가 동파키스탄을 착취한다고 생각했죠.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었고요. 동파키스탄이 파키스탄을 요구한 건 차별하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인프라 개발해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요구도 아니었죠. 독립할게라는 선언이었습니다. 1971년 3월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했죠. 당연히 파키스탄은 반대했습니다. 인구의 절반, 영토의 절반을 그대로 날릴 수는 없으니까요. 파키스탄 정부는 즉시 군대를 투입했고 내전이 벌어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파키스탄 정부가 방글라데시 독립을 막을 수 있을 거라 봤지만 이번에도 영원한적인 인도가 끼어들면서 내전의 양상이 바뀌어버리죠.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은 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으로까지 확전되었고 파키스탄이 패배하면서 방글라데시는 독립에 성공합니다. 인구, 영토의 절반에다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던 동파키스탄의 황막까지 이르면서 파키스탄은 경제적으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죠. 전쟁의 패배, 경제 붕괴 속에서 야히야 칸 장군은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기에 자리에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군사정권도 아니고 독재자도 아닌 부의 집중이 아닌 분배에 집중한 인물인 줄피카르 알리 부토가 집권하게 됩니다. 부토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많이 갈립니다. 가장 위대한 파키스탄 지도자를 꼽을 때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인물인 동시에 안티도 가장 많은 인물이죠. 방글라데시 독립 후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인권이고 뭐고 무자비하게 탄압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에 기반한 정치를 했기에 그나마 나라 꼴이 정상으로 보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니까 경제적으로만 보면 부토의 정책은 방향은 의도는 좋았습니다. 22가문의 독점을 부수고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부유층의 재산을 제한하고 교육과 토지 개혁으로 나라 꼴 정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는 좋았는데 이게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부토는 철강, 시멘트, 비료, 설탕부터 시작해 제조업, 산업체뿐만 아니라 은행과 보험사, 교육기관까지 사실상 파키스탄의 모든 것들을 국유화했거든요. 어느 정도 합의를 봐가면서 이 정도는
정도는 양보하자. 이건 니들이 내 나라 딜을 하면서 했어야 했는데 그냥 아무 따 국유화를 해버리니 당연히 경제는 개판이 되었죠. 성장률은 바로 떨어졌습니다. 수익을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은 정치적 목적인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생산성 저하에다 적자 기업이 되었고, 은행 국유화는 언뜻 문제가 있나 싶지만 은행은 나라가 돈을 맘대로 뿌리는 포퓰리즘의 창구가 되었죠. 안 갚아도 되는 대출들이 심사도 없이 제대로 된 목적도 없이 나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 국유화 해버리는데 돈 있는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것이죠. 분배도 중요하지만 이미 몸집이 커져버린 가문들을 경제 성장의 주역들을 잡아두고 분배를 하려면 딜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해버리다 보니 자본이 다 나가버렸죠. 22 가문들은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 나가 기업을 세우거나 투자를 하면서 파키스탄에 투자되어야 했을 돈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니 해외 투자자들도 파키스탄에서 돈을 빼버렸고요. 이때 만들어진 비대한 공공부문과 적자로 세금만 먹는 부실한 국영기업은 지금까지도 파키스탄이 수십억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재정적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재정의 블랙홀로 남아있죠. 여기다 1973년 오일 쇼크로 물가까지 폭등해버립니다. 정부 재정은 분배 정책이니 어느 정도 안 좋아질 건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아져서 만성 적자가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해졌죠. 부토의 정책은 진짜 의도만 좋았습니다. 다만 22가문의 영향력은 확실하게 약해진 건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소수가 지배하는 형태가 바뀐 건 아닙니다. 22가문 중 일부, 대표적으로 하비브, 다우드 같은 그룹들은 여전히 경제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부토 가문, 샤리프 가문처럼 정치와 사업을 같이 하는 집단과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 집단들이 파키스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22가문을 약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목적이었던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해치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당사자인 부토의 가문이 22가문과 비슷한 행태를 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죠. 부토 시대에 본격화된 게 바로 핵무기 개발이기도 합니다. 1974년 인도가 첫 번째 핵실험을 단행하자 부토는 만약 인도가 핵무기를 만든다면 우리는 풀을 뜯어먹고 굶주릴지라도 우리만의 핵무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선언했죠. 사실 1972년부터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고요. 부토의 말대로 파키스탄의 핵은 국민들을 굶기면서 만들었죠. 처음에 나왔듯 파키스탄의 핵은 지금도 나라에 상당한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부담 사업으로 남아있고요. 국민들도 핵 개발은 찬성했지만 경제가 개판이 되면서 당연하게도 부토의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되는 일이었는데 1977년 또 군사 쿠데타가 터지죠. 지아울 하크 장군이 집권했는데 군사 정권들이 정말 운영을 잘한 거라기보다는 시대가 또 군사 정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제가 또 성장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80년대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을 이끈 건 산업도 생산성 향상도 아닌 전쟁과 원조였죠.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파키스탄이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거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은 소련의 전진을 막기 위해 옆에 붙어있는 파키스탄을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지아울 하크는 군인 출신이기에 민간 정보보다 군사적으로 파키스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알았죠. 이걸 알 수 있는 게 경제가 개판인 파키스탄이 무조건 받을 거라 생각하고 카터 행정부가 파키스탄에게 4억 달러를 원조 하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지아울 하크가 땅콩에 불과한 금액이라며 거절한 일화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파키스탄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53억 달러 이상의 원조가 파키스탄으로 들어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서양과 친하게 지내면서 파키스탄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나라들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일이 많아졌는데 중동 붐까지 불면서 아예 송금 경제가 파키스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죠. 1982에서 83년 사이에는 송금액이 GDP의 10%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다들 느끼셨듯 이건 지속 불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입니다. 냉전이 평생 지속되지도 중동 붐이 계속되지도 않았죠. 지아울 하크가 1988년 의문의 비행기 폭발 사고로 사망하고 1988년부터 1999년까지 파키스탄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일단 명목상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동시에 파키스탄의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시대이기도 하죠. 이 시기가 그래도 송금 경제로 돈이 좀 들어오고 원조 받은 금액도 있어서 서양과 쌓아놓은 친분도 좀 있어서 기회의 순간이었는데 파키스탄은 모든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부토의 딸인 베나지르 부토와 나와즈 샤리프가 번갈아 가면서 집권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정책이 바뀌면서 일관적인 경제 정책을 하지도 못했고 부패에다 무능까지 분배도 성장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죠. 여기다 소련이 철수하면서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가 급락한 데다 핵무기 개발 문제로 원조는커녕 군사 지원
지원까지 모두 끊겨버렸습니다. 빈곤율은 2배로 증가했고 인간개발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죠. 파키스탄은 핵개발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던가 부토의 말처럼 굶으면서 핵개발을 지속하던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선택은 핵이었죠.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파키스탄은 7번째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고 국민들도 우리도 핵 보유국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지만 축제 같은 분위기도 잠깐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핵개발의 대가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원조도 전부 끊기고 안 그래도 없던 무역에도 브레이크가 걸렸죠. 결국 파키스탄은 핵실험 직후 외환위기에 직면했고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고요. 1999년에는 또 인도와 군사 충돌이 카길 전쟁이 발발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졌죠. 심지어 졌고요. 종합해보면 핵무장은 이루어냈지만 또 중간중간 기회도 많았지만 정치 불안으로 모든 기회들을 놓치고 국제제재로 경제는 박살이 난 대외적인 인식도 안 좋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제도 안 좋고 전쟁에서도 지고 이제 여러분도 예상하실 겁니다.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런데 쿠데타로 집권한 무샤라프 장군 시기에 파키스탄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죠. 2001년 9.11이 터졌거든요. 냉전 시기와 같이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가치가 올라갔고 무샤라프는 미국과 같이 탈레반 정권 축출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 제재도 전부 해제되었고 수십억 달러의 원조와 군사 원조도 들어왔죠. 그 결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파키스탄 경제는 두 자릿수에 가까운 고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진짜 파키스탄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죠. 이제 파키스탄도 역사에서 기회의 시기를 다 날려먹은 것을 생각하면서 뭐라도 했어야 하는데 또 그냥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여기다 아프가니스탄의 범죄 단체들이 파키스탄에 공격을 하면서 치안도 박살났고요. 2008년 무샤라프가 대규모 반정부 운동으로 지지를 잃고 탄핵전에 사임하면서 다시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이게 시기가 참 아이러니한 게 무샤라프가 사임하고 한 달 만인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버리죠. 미국도 상황이 안 좋아 원조를 줄이자 파키스탄의 경제는 진짜 박살이 났습니다. 미국도 등 돌리고 기회도 다 날려서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던 파키스탄의 선택은 중국이었죠. 파키스탄 역사상 최대 해외 투자 프로젝트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사업 CPEC을 하게 되는데 채널의 1대1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는데 중국과 사업해서 잘된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부 국가가 아니라 대부분 중국이 돈 빌려주고 인프라 짓고 이게 빚이 되어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루트로 가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빌려준 대출은 만기도 짧고 이자도 다른 국제은행이나 기관들이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비쌌죠. 심지어 인프라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것들이고요. 이후로는 쭉 아카일로를 걸으며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제 파키스탄이 가난한 이유도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기회가 왔는데도 다 놓친 거죠. 그리고 이 기회들을 전부 놓친 건 정치권의 혼란이 가장 크고요. 민간 정부가 쭉 집권했다면 하다못해 군부가 계속 독재를 했더라도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을 건데 이랬다 저랬다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져 버리니 성장도 분배도 제대로 안 된 게 가장 큰 이유죠. 정책 일관성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산업을 키우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파키스탄의 고위층들은 가문들은 개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들끼리 다 해먹고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파키스탄은 나라 한번 싹 갈아엎지 않는 이상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잠시의 호황일 뿐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 셈입니다. 막말로 엄청난 양의 석유가 터져도 내 고위층들이 다 해먹을 게 뻔하죠. 개인적으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경제에서는 미래를 보고 정책이 좀 일관되었으면 하네요. 파키스탄은 왜 가난한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